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굿뉴스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어제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2024-25 이제 2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자, UN 안보리는 잘 아시는 대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또 2년 임기인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5개의 상임 이사국은 뭐 아시는 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인데 이 5개 상임 이사국은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임 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 거부권만 그것만 행사할 수 없을 뿐 UN 안보리의 모든 현안 논의와 그리고 모든 현안에 대한 표결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부권 그것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큰 차이죠. 비상임 이사국이 됨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이 안보리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기까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도 하나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한국은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하루 앞두었던 지난 월요일 뉴욕시 대표부 1층에서 각국 대표단을 초청한 회심의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말은 리셉션이었는데요. 사실은 선거 캠페인,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이 선거 캠페인 리셉션을 열었는데 비장의 무기는 한복 패션쇼였습니다. 각국 대사를 포함해서 UN 주재 외교단과 UN 사무처 직원 등 300여 명이 몰려서 성황을 이룬 리셉션이었습니다. 황준국 주 UN 대사 내외가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은 것은 물론 대표부 직원과 또 그 가족들이 아주 각양각색의 한복을 입고 나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례대로 이 레드카펫 위를 걸으면서 한복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은 이 한복 모델들이 아마추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죠. 그런 직원 모델들이 등장할 때마다 휴대전화기를 꺼내서 동영상을 찍거나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한국의 안보리 도전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는 K-안보리를 위해 K-뮤직, K-푸드, K-패션쇼까지 준비했다라고 언급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당연히 한식이 마련됐고요. 퓨전 국악 밴드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한복 패션쇼로 각국 대표단을 매료시킨 한국은 다음날, 즉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무난히 180표를 획득하면서 UN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UN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날, 어제, 그런데 한반도의 긴장이 한 번 더 고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 소위 말해서 카디지에 진입을 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서 동해와 중국해 관련 공해상에서 연합 공중 순찰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같이 공해상에서 함께 항해를 하면서 긴밀하게 한반도, 남해, 한반도, 동해에 순차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영공 침범은 아닙니다만은 영공 침범 직전까지 접근했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카디지 안에 진입했다고 물론 영공 침범은 아닙니다. 자, 앞서 이들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 이 카디지에 진입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공식별구역이란 흔히 뉴스에서 카디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서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 설정해 놓고 있는 일종의 선입니다. 국가의 영토와 또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공 침범이라는 건 아니죠, 이제. 카디지에 진입했다고 해서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닙니다만은 카디지 진입 순간 해당 국가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타국 군용기가 카디즈, 즉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라는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일종의 무력 시위 성격이 의심되는 것이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그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꼭 볼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그 안보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이 기존의 북한과의 협력 구도에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소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에 선명한 대치선이 그어진 상황에서 현 상황의 관리 또는 타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죠? 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좀 요즘은 조금 그 다행인 게요. 최근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모색의 흐름이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은 어제 중국을 방문해서요.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의 그 부부장은 한국으로 보면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으니까 외교부 차관을 만난 거죠.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서 이제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그 회동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양측은 똑같은 톤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서로 준비를 했겠죠. 우리가 이 회의를 끝나고 나가면 밖에서 중국 기자들, 미국 기자들 다 달려와서 이제 취재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것이냐. 우리가 요 정도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했겠죠. 그 말이 뭐였냐? 소통 유지. 이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네.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충돌할 것 같이 그러면서도 사실 이 서로에게 도움될 게 없다는 건 또 서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한편으로는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양국의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자, 미국은 한때는 그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디커플링을 외쳤습니다. 디커플링. 풀고 그냥 헤어지겠다. 뭐 디커플링을 외쳤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이 관계는 유지하되 위험 요소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디리스킹이란 말이 자주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최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냉경온.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정냉경온.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는 차갑더라도 경온, 경제는 온건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또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리스킹과 중국의 정냉경온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의 긴장 완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경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 무겁지만 좀 아셔야 될 속보 빠르게 두 가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중요한 소식은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꼭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기 바라면서 자,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피해 규모가 무려 최대 $10,000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60대 한인이 체포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기 용의자는 미국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암호화폐와 외환 투자를 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현혹하면서 현금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 피해자들은요. LA와 뉴욕 등 대도시는 물론이요. 조지아주 애틀란타, 또 워싱턴 DC 지역 등등에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피해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올해 61살의 한인 김모 씨가 이번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5건의 중절도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27일 귀넷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1년여간 그 김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온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됐는데 이제 애틀란타 쪽에 있는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이 김 씨의 신병을 인도해 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체포된 김 씨는 뉴욕 출신으로 캐나다에 본사를 두었다고 하는 그 인터넷 투자 회사 CMP라는 회사의 멤버로 한인들에게 자신이 그 CMP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CMP가 안정적인 금융회사이고 비트코인, 주식, 외환 등등의 투자를 정상적으로 잘하고 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CMP 투자자들 사이에서
탑 리더다, 뭐 매니저다 등으로 불린 이 김모 씨는 주로 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한인 시니어와 한인 은퇴자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라면서 투자를 권유한 뒤에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0년 6월에는 워싱턴 DC 지역 메릴랜드 한인사회로 진출을 했고, 뭐 이 진출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데요. 그쪽으로 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또 그해 9월에는 버지니아 한인사회에 가서 또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도 뭐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았고, 또 그냥 믿고 맡기는, 내가 당신 믿고 맡긴다, 뭐 이런 형식으로 방식을 취했으면서 그래서 이제 계약서도 없이 투자를 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CMP라는 회사는 지난 2021년 6월에 갑자기 문을 닫아서 한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입니다. CMP 웹사이트도 있었는데 지난 2019년 9월 17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현재 들어가 보니까 이 웹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이 피해자들은 당시 애틀란타 지역에서 이 한 투자자가 400명이 넘고, 그 아틀란타 지역에서만 해도 한 400명이 넘고, 처음에는 한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연결하고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애틀란타에서만 한 400명이 넘는다는 얘기고요. 애틀란타 지역에서만 피해액이 한 $10,000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시 본인은 $75,000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돌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어렵게 $2,500를 돌려받았다. 그래서 지금 나의 피해액은 $72,500다 라면서 2020년까지만 해도 $15,000를 투자했는데 그 이후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소위 대박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그 후에 $60,000를 더 투자하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한인은요, $10,000를 맡기면 한 달에 $2,000씩 매달 2년 동안 꼬박꼬박 이익금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투자하는 금액의 20%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등 소위 말도 안 되는 고수이익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전달하면서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말도 안 되는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지, 피해보신 분들은 그때 말도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 안 했겠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여하튼 다른 사람까지 소개하면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20%를 자신에게 준다고 하는 등 그런 고수익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결국 $12,000를 날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충 들어봐도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투자 사기인 거 금방 아시겠죠? 이쪽에서 돈 받아서 저쪽에 살짝 주면 저쪽은 투자 이익금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또 사람들 막 소개시켜주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 받아서 저쪽에다 또 조금 쥐어주면 또 좋아하면서 그 사람은 좀 더 많은 액수를 더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오래된, 어찌 보면 구태의연한 사기 수법인데 여전히 이런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귀넷 카운티 법원은 도주의 위험을 이유로 체포한 김 씨에 대한 보석을 지금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요즘 자동차 리스 시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리스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더한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차 리스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예 구매를 하는 한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LA 한인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차 가격의 그 상승뿐만이 아니라 또 기준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이 오토론 이자율 급등으로 차 종류에 따라서 리스 비용이 그 팬데믹 이전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뛰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네, 대중적인 차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일례로 토요타 코롤라 LE 모델의 경우는 2019년 $2,000를 다운페이 하면 월 $200 정도 냈었는데, 그게 이제 리스 가격이었는데, 이게 지금은요, $3,000를 다운하고도 월 $325를 내야 하는 것만큼 가격이 뛰었습니다. 자, 혼다 시빅을 보겠습니다. 혼다 시빅 $2,500 다운하면 월 $169 정도 냈는데, 현재는 $169가 아니라 300불 넘게 내야 되는데, 그것도 다운페이는 $3,500 정도 다운페이를 해야
350불 정도 낸다고 합니다. 다운페이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월 페이먼트도 한 7, 80% 많게는 2배 가까이 많아지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자, 제네시스 한번 볼게요. 제네시스 G90의 경우도 리스 계약 시에 다운 페이먼트를 이전과 같게 했어도 월 페이먼트는 지금 2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리스 마일리지도요. 연간 12,000마일이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요, 올해 들어서는 대다수가 10,000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000마일로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또 월 페이먼트를 20, 30불 정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켈리 블루북 KBB에 따르면 2019년 2월 36,590달러였던 새 차의 평균 거래 가격은 지난 2월 48,763달러로 4년 만에 33%가 올랐습니다. 2019년 2만 달러짜리 새 차가 2023년 26,600달러가 된 셈입니다. 2만 달러짜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6,600불이 오른 것입니다. 4만 달러짜리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13,000불 오른 거예요. 차 사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 밖에 미국 경제 상황을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지금 일자리가 여전히 풍부한 노동시장과 또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크게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의 올해 말 기준금리를 5%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예상했던 4%대에서 예상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국채 가격도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라고 하죠. 이 DMV가 장애인 주차증 단속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DMV는 이제 내일부터 영구 장애인 주차증 갱신 규정을 새롭게 적용한다라고 밝히고 불법이나 허위로 신청해서 장애인 주차증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을 단속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별도의 조회 없이 발급받았던 그 소지자들이 실제 생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발효되는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이전에 장애인 주차증을 받은 운전자는 200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6년마다 제출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DMV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DMV는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연방사회보장국 SSA의 그 전산망을 이용해서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과 그 번호, 소셜 시큐리티 각자들 번호 다 있잖아요. 본인들의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그 다 일치하는지의 내용을 일일이 다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자 여부도 확인해서 갱신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모두 일일이 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치를 시켜보겠다는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이 무릎 관절 수술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고 있는 70대 한인 김모 씨도 최근 갱신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김 씨는 매번 자동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받았는데 올해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DMV 사무소를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마 해당되시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여름 모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LA 카운티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최악의 모기 시즌이 예고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최근 수년간 최악의 모기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겨울의 폭우가 모기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모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집 주변에 모기의 유충이 생길 수 있는 걸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어떻게 제거하느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집 주변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고인물이 있는 것은 싹싹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이게 위험합니다. 물이 며칠씩 고여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유충이 생깁니다. 또 이 모기의 후각을 자극하는 꽃향기나 과일향 그런 비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향기가 나면 모기들이 안 올 것이라고. 반대입니다. 모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꽃향기나 과일향 비누는 피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모기를 좀 퇴치하는 데 있어서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사실은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막 불면 모기가 좀 이렇게 밀려난다는 것이죠. 내 몸에도 선풍기가 이렇게 선풍기가 됐든 뭐가 됐든 바람이 좀 불면 모기가 달라붙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기에 물렸을 경우에 얼음팩을 하면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에 LA 레이커스 선수들이 왔습니다. 네, 진짜 그 선수들이 온 건 아니고요. 그들의 초대형 초상화가 벽화로 그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 벌먼트 애비뉴와 7가 인근에 그 LAC가 소유한 공영 주차장, 커다란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공영 주차장 벽에 LA 레이커스의 역대 전설적인 스타들이 그려진 초대형 벽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벽화는 LA 레이커스 구단이 공식 후원하고 있는 한국 식품기업 비비고, 이 한국 식품기업 비비고가 LA 레이커스 구단의 공식 후원사예요, 스폰서. 그 비비고와 협력해서 레이커스가 이 한인타운에 그런 초대형 벽화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비비고 얘기하니까 한 가지 추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 K푸드에 대한 열풍이 요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라면, 뭐 K만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또 K스낵,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K과자도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오리온, 과자로 유명하죠. 이 오리온에 따르면요, 오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과자 꼬북칩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금방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꼬북칩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 마켓에 들렸다가 과자 섹션에서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요런 정도가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꼬북칩이라는 과자는요, 2017년 출시한 이래 올해 3월까지 글로벌 누적 매출, 전 세계 누적 매출 4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달러로 따지면 거의 한 4억 달러 가까이 되죠. 판매량이 4억 2천만 개로 쉽게 말하면 1초에 2개씩 팔린 셈입니다. 이 꼬북칩은요, 미국에서는 뭐 한국 마켓에 가면 한국에서 직수입해서 팔면 꼬북칩이라는 이름 그대로 팔겠지만 미국 마켓에 가면요, 꼬북칩이 있어요. 그런데 꼬북칩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 미국에서는 터틀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북이, 터틀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그런 칩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여러 번 그 터틀칩이라는 걸 먹어봤는데요. 이게 한국의 오리온 꼬북칩인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랑리거랑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마시타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개국에서 팔리는 이 오리온 꼬북칩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중국에서는 기분이 좋을 때, 뭐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룰루랄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룰루랄라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흥얼거리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말이 랑리거랑입니다. 랑리거랑. 그래서 그 랑리거랑이 꼬북칩의 중국 이름이에요. 과자 이름. 뭐 미국으로 따지면 과자 이름이 룰루랄라겠죠. 그리고 이제 한류 열풍이 거센이 베트남에서는요, 한국말 맛있다라는 것을 발음 나는 그대로 옮겨서서 마시타라는 걸 제품 이름으로 썼습니다. 멋있다. 예. 현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그런 네이밍 전략인데 정말 멋있죠. 네. 꼬북칩, 이 터틀칩이라는 것은요, 이게 과자가 이게 4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 과자의 그 바삭바삭함 식감이 전 세계에서 통했다라는 평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지화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터틀칩, 미국에서는 이제 매운 소스를 즐겨 먹는 또 이제 히스패닉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플레이밍 라임 맛을 또 출시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지난해 매출은요, 한국 내 매출이 33%, 해외 매출이 67%에 달했습니다. 바야흐로 K과자, 글로벌 시대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이른바 대반격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댐 파괴 사태가 불거져서 민간인 피해 우려가 지금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게 빼앗긴 도네츠크 동남부 지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토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 군 작전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 속에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는 대형 댐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댐이 터졌다라기보다는 댐이 폭파됐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터졌다라는 것은 이제 뭐 부실 공사나 또는 뭐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조금씩 커지다가 이제 그게 좀 일부가 무너지고 터지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터짐이 아니라 인위적인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완전 폭파는 아니고요. 일부분의 폭파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어제 헤르손 주에 있는 카호후카 댐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댐 공격 주체나 정확한 파괴 규모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테러를 저질렀다고 서로를 비난하는 중입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섬광과 폭발에 이어서 댐이 터지는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 이 CCTV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1956년에 건설된 이 댐, 높이 30m, 길이 3.2km의 대형 시설인 이 카호우카 댐이 일부분 파괴됨으로 인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즉각 소집했고,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주변 10개 마을에 대해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댐 인근에 단일 원전으로는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카호후카 댐에 저장된 물을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댐이 터져서 수위가 내려가면 냉각수 보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핵 연료봉 다발이 과열돼서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아니라 이건 사고죠.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막는 소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이 댐을 완전 폭파시켜버려서 결국은 그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까지 유발시키겠다는 일종의 서방 세계를 향한 러시아의 협박성 메시지로 이번에 일부분을 폭파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 높이 30m, 길이 3.2km의 이 카호후카 댐은 미국의 그레이트 솔트 호와 이 호수와 맞먹고요. 한국을 예로 든다면 이제 한국의 충주호 댐, 그 충주호 댐이 담은 물의 6.7배, 거의 7배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인근 주민 16,000여 명에게 침수 위험 구역에 있다라면서 대피령을 발령하고 현재 버스와 기차로 이들을 실어서 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댐이 더 무너질 경우에 인근 지역의 어마어마한 침수 피해는 물론이요, 인근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을 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사능 유출 등 상상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용 무기로만 지금 현대 전쟁이 치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 우리가 그 문명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방향만 조금 바꾸어 놓으면 곧바로 편리함이 피해로 이어지는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는요, 또 계속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함께 늘 소식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